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항만과 해사법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만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항만의 개념과 경제적 의의에서 항만의 개념과 항만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여기에 따라서 항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항만과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의 개념은 우선 지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연결점 또는 공통 접속 영역을 얘기합니다. 즉, 그 바다에 배가 바다를 통해서 육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육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항만인데, 이 항만에 선박을 접안하고 접안된 선박에서 화물이 육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트러킹을 통해서 항만까지 화물이 이동되어 오면은 이 항만에서 다시 그 선박으로 화물이 선적이 되는 이러한 그 연결점이다, 또는 육지와 해상의 공통적인 접속 지역이다,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항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항만이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국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항만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항만을 보면은 무역 또는 통상을 위한 교통의 연락, 그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상 교통 수단인 선박의 보호 및 수리를 하는 장소다. 즉, 선박이 육상과 해상이 육상에서의 교통과 해상 교통이 연결되는 지역이 항만이면서, 항만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육하기 위해서 선박이 입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태풍이라든지 풍랑에 대비해서 선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환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지형지물을 통해서 선박을 보호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항만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주로 이러한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항만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항만의 경제학적인 그 의의를 보면은요, 우선 항만은 해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해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박이 운항을 하게 되고, 선박이 운항하면서 화물을 선적하고 양육하고 또 사람이 승선하고 내리고 하는 이러한 작용들을 항만에서 하기 때문에 항만은 해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드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항만을 개발하는 이유는 거대한 투자의 대상이다, 선박이. 선박이 이제 뭐 척당 한 1,000억에서 3,000억까지 가는 이런 이제 거대 자본이 투입이 되고, 또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박을 수십 척에서 수백 척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박이 신속하게 회전이 되어야만, 회전율을 높여야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거대 투자 대상인 선박을 신속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우리가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항만은 교통의 통로 또는 연결점으로서 중요한 교통시설로서 산업 발전의 중추적 기능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출입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항만이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인더스트리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에서 중화학공업의 생산기지로서 이 지역의 그 공장에 바로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바로 원자재가 수입이 되고 또 그 완제품이 수출되는 이러한 그 중화학공업의 생산기지로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은 무역항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위한 무역항뿐만 아니고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지원항만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항만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항만의 경우에는 어떤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고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을 법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항만행정의 기본법인 항만법 제2조 1호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진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출입하고 또 사람이 승선, 하선하고 화물이 하역, 보관, 처리가 되고 진수 활동을 하면서 또 배후 지역에 항만의 배후 지역에는 이러한 그 생산물 즉 그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관할 뿐만 아니고 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서 생산을 해주거나 또 최근에는 항만 배후에서 바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이러한 시설까지도 갖추어지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전부 항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그 항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을 분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항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는 상업항, 공업항 또는 어항, 페리항, 마리나항, 군사항, 피난항 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항, 즉 커머셜 포트라는 것은 외국과의 무역 화물 또는 국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화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출입에 사용되는 화물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물에 대해서 이런 화물을 선적하고 양육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는 이제 생산하는 이러한 항을 상업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업항에는 입출항하는 선박에 따라서 전기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전기선 항과 부전기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부전기선 항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항만에 따라서 주로 이제 전기선과 부전기선이 모두 다니는 항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 항의 경우에는 주로 전기선들이 전기 스케줄을 가지고 일정하게 기항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을 전기선 항이라고 하고요. 부전기선이 주로 쓰는 항구는 이제 결국 입출항하는 것이 좀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기지의 전속항이라든지 전용항이라든지 또는 그 공용 부두로 사용되는 항만 등이 주로 부전기선 항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항, 즉 인더스트리얼 포트라는 것은 공업지대를 배후지로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 공업지대의 전용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유산업이 발달해 있는 공업지대는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이 다닌다든지 또는 LPG나 LNG를 그 취급하는 항에서는 LPG나 LNG 운반선 또는 에틸렌 등을 운송하는 유조선 이러한 선박들이 주로 다니는 항구 또는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인광석 등을 운송하는 광석 전용선 그 다음 일반적인 벌크선 등이 주로 공업항에 입출항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만은 공업지대 또는 공장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완제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항인데요.
피셔리 포트라는 것은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양육, 출항 준비 등을 하는 항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어촌에서 어선들이 주로 뭐 정박하거나 다니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처리를 하는 이런 항구들을 전부 어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항은 반드시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고 어촌 지역을 하나의 그 관광 지역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이 이제 전국적으로 산지에 있지만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페리항을 보겠는데요. 페리항은 자동차나 철도 차량, 여객 등을 운송하는 페리선이 운항하는 그 항만을 얘기합니다. 즉 그 카페리선의 경우에는 그 화물과 사람을 한꺼번에 싣고 가서 그 화물이 실려 있는 차량이 그대로 그 굴러 들어가서 배에 실려 있다가 하역도 스스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박이 다니는 항구는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 카페리선의 경우에는 그 양쪽에 현문을 열어서 화물이 선적이 되고 양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문을 열어서 항구에 접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리항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항구가 마리나항인데요. 이 요트라든지 모터보트 등 레저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항만을 우리가 마리나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리나항은 해양 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근교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도시 근교의 리조트 지역을 만들 때는 마리나항을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사항을 보겠는데요. 밀리터리 포트라는 군사항은 군사상의 목적을 가진 항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함을 정박하고 수리하고 또는 보급품을 싣기 위해서 이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이런 항만을 우리가 군사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진해항이 대표적인 군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군사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군함이 정박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을 군사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피난항인데요. 이 소형 선박이 황천, 즉 그 날씨가 나쁠 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항만입니다. 태풍이 올 때 선박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항만, 뭐 이런 것들이 피난항인데요. 항만의 구조 자체가 그 지형적으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든지 파도를 막아주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지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피난항으로 많이 발달하는데요. 앞에서 군사항으로 개설되어 있는 진해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피난항으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을 입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하게 되면은요, 해항, 연안항, 또 하구항, 하천항, 호수항, 운하항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항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항, 즉 시포트 또는 연안항, 코스털 포트라는 것은 해안선에 위치해 있다. 입지가 해안선에 위치해 있는 항만을 해항 또는 연안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산항과 같은 대형 항만은 모두 시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천의 입구에 위치한 항구를 우리가 하구항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토리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구항은 허드슨강의 뉴욕항 또는 세느강의 르아브르항 같은 경우가 하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에 선박이 입출항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레저보트라든지 소형 어선의 경우에만 하천에서 주로 다니고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하천에 잘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구항이 크게 발달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큰 항구도 큰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운하가 발달해 있어서 이러한 그 운하를 따라서 하천에
선박이 입출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구항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하천항 리버포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강을 따라서 강의 중류나 상류 쪽에 항만이 주로 이제 개발되어 있고 개설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하천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런던항이라든지 또 독일의 함부르크항, 부에노스아이레스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상류층의 강의 중상류 쪽에 항구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항구의 폭이나 수심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이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천항의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항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 함부르크항에 진입하는 엘베강이 동결되는 경우, 얼어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런던항이나 함부르크항은 영국이나 독일의 상업 지역, 상업 중심 지역이나 공업 중심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발달에 따라서 물류 수송을 위해서 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하천의 중상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구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런던항이나 함부르크항은 영국이나 독일의 산업 중심지로서 가장 큰 항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 위치한 항을 우리가 호수항이라고 하는데요. 레이크포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수항이라는 것은 항만이라고 구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충주 같은 호수에서 유람선 정도가 이제 떠다니는 정도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오대호의 경우에는 오대호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반도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대로 이렇게 그 정도 지형을 빠뜨리면 빠질 겁니다. 이런 정도로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수에는 바다와 마찬가지로 거대 항구가 이제 발달해 있는데요. 시카고항이라든지 밀워키항, 디트로이트항, 클리브랜드항 등이 여기에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큰 호수가 있고 또 이 호수를 둘러싸고 시카고나 밀워키,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같은 거대 공업 도시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물류의 수요도 있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역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호수가 이제 발달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강이나 호수에 배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에 이렇게 상선이 다닌다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크지는 않지만 상선들이 거기에는 빈번하게 통항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북미 지역에 북아메리카 쪽이 아마 지구상의 담수의 90%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도시 안에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있는 호수들도 굉장히 규모가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호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건이니까 당연히 물류 수요만 있으면 호수에 배를 띄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항구가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공적으로 조성된 운하에 위치한 운하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인천에 경인운하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운하항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좀 좁은 편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이나 운하로 사실은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객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남단에서 독일까지 북쪽까지 수로를 파서 이제 배가 중간으로 이제 통행을 하는데요. 이런 운하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이리 운하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미국에서 해상과 수상 운송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연결이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는 운하항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배후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그 항만이 어느 정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항만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배후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항만이 처리할 수 있는 물류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대 배후 지역을 갖는 항만일수록 그 항만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좋은 항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항만이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느냐에 따라서 항만의 그 배후지와의 관계에서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만이 배후지와의 관계에서 항만의 중심성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차 바퀴에서 허브가 있고 이제 마차 바퀴 살이 있죠. 스포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항만이 배후지역과의 관계에서 공간적인 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 이것을 허브 포트라고 합니다. 이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만이 있는데 B, C, D, E 지역의 생산과 소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항만에다 화물을 내려놓으면은 피더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스포크 항, 피더 항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소규모 화물을 피더선을 통해서 허브항에 갖다 놓으면 허브항에서 이것을 대형 선박으로 다른 허브항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배후 지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항만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심성이라는 것은 그 항만 자체에서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또 주변 국가들이 산업이 발달해 있고 경제가 발달해 있고 또는 공업이 발달해 있고 상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에 이런 그 중심 그 배후 지역들이 자체 항만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면서도 모아놨을 때 굉장히 많은 화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이런 지역에서는 항만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항만들이 허브 포트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의 중개성이라는 것은 이 복합 운송의 발달로 인해서 항만은 배후 지역의 그 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화물을 환적하거나 육상 운송으로 연결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이 이제 다른 항만과의 사이에서 화물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개성이라는 것은 철도나 자동차로 싣고 온 화물을 배로 실어준다든지 또는 배로 싣고 온 화물을 다른 배로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준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중개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중개성이라는 것은 결국 중심성과도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중심성이 좋다는 것은 중개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중개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 항만이 가지고 있는 배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화물도 중개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만이 발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항만을 우리가 세계적인 중심항 또 허브포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중심성과 중개성을 동시에 갖춘 항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문데 우리가 소위 세계 10대 항만 안에서도 한 뭐 4개, 5개 정도의 항만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개발할 때는 항상 이제 이 지역이 중심성이 있느냐, 중개성이 있느냐. 중심성과 중개성이 없다면은 내가 생산해 있는 화물을
다른 허브포트까지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선박을 유치를 해서 일단 메인 포트로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을 판단해서 항만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항만은 결국 그 중심성과 중개성에 의해서 그 항만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항만, 그 나라의 항만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시는 그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주, 아메리카 대륙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거쳐서 보통 이제 중국의 상하이로 갔다가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에서는 현재는 인도의 뭄바이 항을 주로 중간에서 들립니다만은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스리랑카도 이러한 항만을 개설했을 때 상당히 중심성이나 중개성을 가질 수 있는 지리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후지의 면에서 봤을 때 스리랑카에서 아직까지 이제 많은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지 생산력을 갖추지 못했고, 또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왜 중심성과 중개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달했느냐?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인도라는 시장, 또 중국이라는 시장을 주변에 두고 있고,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통과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중심성과 중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론 자체적으로 화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동하는 어떤 중심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성을 통해서 항만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찍 정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선박이 급유지로서 싱가포르이 많이 활용되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환적항으로서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제 우선 머릿속에 두고 화물의 처리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형항도 있을 것이고 중형항도 있을 것이고 거대항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항의 경우에는 세계 7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그 거대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대항이냐? 사실은 세계 7위라고 하지만은 국가로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항만들이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한 7개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항만, 또 미국에 있는 LA항을 제외하고 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 1, 2위 안에 들어가는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한 12억에서 14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거기에 필적하는 항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이 수출입 규모에 있어서, 무역 규모에 있어서 세계에서 6위에서 한 8위 정도로 가는 거대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량과 수출량이 많은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에서 쭉 부산,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에 있어서 하나의 중개성과 중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항은 거대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적과 통과 화물의 처리 정도에 따라서는 지역항과 중심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적, 다른 지역에서는 화물을 여기서 다른 배로 다시 옮겨 실어서 이동한다, 이런 것을 환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과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배가
중국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렸다가 다른 화물 더 추가로 싣고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러면 통과되는 화물인데 이런 화물이 많은 지역은 이제 중심항이 될 것이고요. 이런 화물이 없고 자기 지역 배후지에서 생산되는 화물 또는 소비할 화물만 수출이 되고 입출항이 된다면 이런 지역은 지역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화물만 처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지역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환적 화물과 통과 화물이 많이 처리가 되는 항이라면 이것은 허브 중심항이다. 그래서 허브 앤드 스포크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지역항에서는 타 지역의 화물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중심성을 별로 가지지 못하는데 허브 포트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마차바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화물을 여기 가져와서 싣고 가고 이 항에 들어온 것을 다시 분산해서 이렇게 나눠준다면 화물을 두 번 처리할 수 있다. 같은 화물을. 그래서 화물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배후 지역이 굉장히 크다면 거대 중심항, 메가 허브 포트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주변 지역 국가들이라든지 스리랑카 자체의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현재 항로선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항만이 그 어떤 중심성이나 중개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그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경제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것이 이 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지널 포트, 즉 지역항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항만 발전의 초기 단계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그 항만을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생산물을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그 수입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항만을 사용하지 않고 항만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우선 이러한 지역항으로서 항만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결국은 아주 초기 단계의 기본적인 항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역항은 어떤 여건이냐? 당해 항만 배후 지역의 화물만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항만 배후 지역의 화물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항의 경우에는 세계 공업 생산품의 약 7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중국 그 공업 생산품의 70%가 중국 남쪽의 광동성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 광동성이 이제 상하이하고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약 40% 이상이 장강, 즉 그 양쯔강을 통해서 양쯔강의 지류를 따라서 발달해 있는데 이게 양쯔강의 최하단 이 하류가 상하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지역은 사실은 그 배후 지역의 경제만으로 해도 아주 세계적인 수준, 세계 경제의 아주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배후 지역의 화물만 처리한다 해도 이것은 거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상하이 경우에는 이제 루트 자체가 미국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서 한국 부산항을 거치고 이렇게 상하이항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서 통과하는 화물 또는 환적 화물들도 자연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항의 경우에는 일종의 지역항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메가 허브 포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항만 배후 지역이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지역항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후 지역의 물동량이 많지 않고 다른 배후 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 화물과 환적 화물의 물동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항만으로서의 중심성 및 중개성이 상당히 취약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항은 Regional Hub Port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배후 지역이 작기 때문에 그 중심성은 부족합니다. 배후 지역이 작으면 자기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화물을 처리해야 되는 화물이 적기 때문에 원래는 이 지역에서 항만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지역이 제가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스리랑카를 자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그 위치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도와 가깝고 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아랍 쪽으로 이제 중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지역, 이 중심선상에서 봤을 때는 배가 사실은 큰 배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배후 지역은 작지만은 사실은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 능력이 확보가 된다면은 중개성을 상당히 뛰어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규모에 비해서는 환적 화물의 지급 비중이 크다. 항만은 별로 크지 않은데 자기 지역 화물이 아니고 전부 인근 지역의 화물을 처리한다. 이러면 이제 지역 중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런 항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스페인의 알제시라스 항이라고 합니다. 이 알제시라스 항은 처리하는 물동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항인데 남부 유럽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항만에 속하고 이 알제시라스 항에서는 자기 화물이 아니고 인근 지역의 화물이 철도나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피도선으로서 이제 이동돼서 환적이 되는 이런 실정인데 환적 물동량이 전체 처리 물동량의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배후 지역에 화물이 생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지역 중심항으로서 이러한 그 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을 개발하는 동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자체 항만을 보유하기는 어려울 정도 화물밖에 생산이 안 되지만은 이것이 싼 가격에 모일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이러한 화물들을 모아서 운송할 수 있는 지역 중심항으로는 또 개발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 거대항.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가장 좋은 이제 형태의 항만 유형이 이제 지역 거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리저널 메가포트입니다. 이 거대한 소비지나 생산지를 배후에 두고 있는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생산이 많은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 하면은 그 자체로 이미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처리량에 있어서 크게 성장했지만은 기능 면에서는 여전히 당해 항만과 가까운 배후 지역 및 자국 화물 처리를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강하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메가 허브 포트가 돼서 거대 항이면서 중심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심성은 없지만은 자체 이미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항이다. 그래서 지역 거대 항인데 중국에 이제 그 항만들이 보면은 세계 10대 항만에 한 7개가 들어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하이 항은 메가 허브 포트로 중심성과 지역성 그 중심성과 함께 이제 그 배후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북경 근처에 있는 텐진항이라든지 또는 다롄항이라든지 밑에 칭다오항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항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항만만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의 화물만 가지고 또 1000만 TU에서 2000만 TU라는 예를 들어서 유럽 전체 화물을 거의 대부분 취급하는 그 네덜란드의 로텔담 항보다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그 허브 포트로서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화물만으로도
이미 거대 항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 거대항이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가 허브 포트의 경우에는 이 거대 중심항은 뭐 이 중에서 결국은 거대 지역 거대항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배후 지역의 화물을 없는 상태로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화물만 처리한다. 그래서 중개성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그 큰 항만이다. 뭐 앞에서 설명드린 칭다오, 다롄, 텐진 또는 일본의 요코하마항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메가 허브 포트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메가 허브 포트는 이 거대한 배후 지역과 훌륭한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지역 및 여러 국가의 화물을 중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의 중심 항만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상하이항을 아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상하이항은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그 화물을 생산하는 중국에서도 경제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항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배후에서 많은 화물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항로 선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쪽을 연결하는 항로의 중심 선상의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히 환적이 되는 화물들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만으로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그 상하이항을 연결하는 중심 선상이 있고, 우선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적인 수출이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부존 자원, 즉 원자재가 별로 그 부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생산한 상태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량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양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그 정유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원유를 선박을 통해서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가공해서 정제된 기름을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 국가로서는 아마 세계 최대의 그 생산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입 화물도 많고 수출 화물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의 산업이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대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부산항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국토의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니죠. 1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산업과 거대 메가포트, 즉 메가 허브 포트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텔담 항의 경우에는 메가 허브 포트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네덜란드 자체로는 생산 화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서유럽 전체의 화물은 대부분이 독일의 함부르크 항을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로텔담 항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배분이 되고, 유럽 전역에서 생산된 화물이 로텔담 항으로 이동해 와서 선박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로텔담 항도 네덜란드가 아니고 유럽 전체를 하나의 배후지로 봤을 때 충분한 배후지에서의 화물을 생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환적의 중개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메가 허브 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로텔담 항은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 지역 거대항에 해당되는 칭다오, 다롄, 텐진 항과 비교했을 때는 물동량이 그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만은 고급 화물을 유럽 전체의 화물을 배후지로 해서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 중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메가 허브 포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나 싱가포르, 부산항, 로텔담항은 이런 중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싱가포르 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세계 1위 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하이 항에 완전히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중국이 경제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중국 전체 생산량은 제법 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화물을 중국 자체에서 항만을 개발해서 운송을 하지 않았고 주로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을 통해서 중개를 해서 운송을 했기 때문에 이 항이 세계 1, 2위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중국 자체에 이런 이제 한 7개 정도의 거대 항을 개발해서 직접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홍콩의 경우에는 특히 바로 옆에 주강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그 홍콩의 심천항이 이미 그 세계 한 3위 정도, 2위, 3위 정도의 항만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홍콩항은 자연히 축소가 됐습니다. 위축이 되는 반면에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인도와의 중간에서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싼 그 선박 연료 공급 지역으로서 정유 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선박 급유지로서 이 활용이 되면서 선박이 대부분 거기를 거쳐서 가는 이러한 형국이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의 화물도 중간에서 환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여전히 싱가포르 항은 세계 10대 항만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메가 허브 포트로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항만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스리랑카에서 항만을 개발하고 해운 산업을 또는 수산업을 발달시킬 때 어떠한 단계, 우리 경제의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단계, 어떠한 정도의 항만을 개발해서 몇 년 차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형태의 성격을 가진 항만으로 발전시킬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만의 지리적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의의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책 수립을 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후에는 항만 행정과 회사법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